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한 가족의 헌신이 어떻게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비극적인 사건의 서막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플로리다의 아주 조용한 마을 홀루오타에서 시작돼요. 이 마을은 말들이 농장을 뛰놀고 집집마다 거리가 먼 아주 전원적이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올랜도 지역 의료센터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 간호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31살의 간호사 코디 아마토 때문이었죠. 코디는 단순히 성실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간호사 과정을 밟으며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던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코디가 아침 근무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 동료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절대 코디답지 않다. 분명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결국 오전 9시경 동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세미놀 카운티의 보안과실에 토드 모더슨 경관이 안부 확인을 위해 그들의 집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9시 17분 모더슨 경관이 홀루오타의 설탄 서클 2112번지에 위치한 아마토 가족의 저택 앞에 도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한 저택이었어요. 드라이브웨이에는 코디의 차량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죠. 경관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관은 순찰차에 있는 아주 커다란 소리의 에어혼을 울려봅니다. 이 소리는 온 동네에 다 들릴 정도로 컸지만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 흘렀어요. 모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죠. 결국 모더슨 경관은 칼을 사용해 옆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경관을 덮쳤어요. 경관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가장인 체드 아마토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임상 약사로서 평생 가족을 부양해온 성실한 아버지였죠. 체드는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채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권총 홀스터를 차고 있었지만 대응할 틈조차 없이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관은 숨을 죽이고 집 안을 더 수색했어요. 그리고 홈짐과 차고 사이의 문턱에서 2번째 희생자를 발견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 모든 이들이 기다렸던 코디 아마토였어요. 코디는 여전히 파란색 간호사 근무복을 입은 채였어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이제 막 귀가했던 걸까요? 그는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아래쪽에는 치명적인 총상이 있었고 발치에는 그가 들고 있던 근무용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권총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경관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홈오피스 서재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마가렛 아마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상체를 책상 위로 숙인 채 엎드려 있었어요. 조사 결과 마가렛은 컴퓨터로 무언가 작업을 하던 도중 뒤통수에 총을 맞았습니다. 3명의 희생자 중 가장 먼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가장 평온한 장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세구의 시신, 3발 이상의 총성.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경찰의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한 명이 더 살고 있지 않았나? 바로 29살의 막내 아들 그랜트 아마토였습니다. 그의 방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그가 평소에 타던 1996년형 흰색 혼다 어코드 차량도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죠. 경찰은 즉시 인근 호텔과 도로를 봉쇄하고 24시간 동안의 긴박한 맨헌트, 즉 저인망식 추적에 돌입합니다. 부모님과 형이 처참하게 살해된 그 시각, 막내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가족을 잃은 불쌍한 생존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차가운 살인마였을까요? 9시 17분에 멈춰버린 이 집의 시계는 이제 그랜트 아마토라는 남자가 숨겨온 소름 끼치는 진실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미국 전역을 더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희생된 가족들이 그랜트에게 보여준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헌신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들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던 엘리트 가족에게 어떻게 처음으로 어두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어머니 마가렛 아마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주변 지인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 두 가지를 꼭 말해요.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소외된 생명에 대한 연민이죠. 마가렛에게는 아주 특별한 단짝이 있었어요. 바로 레이디라는 이름의 갈색 털을 가진 퇴역 경주마였죠. 약 10년 전 굶주린 채 마을을 배회하다가 마가렛의 뒷마당까지 흘러들어온 말이었어요. 마가렛은 이 가여운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미라클 레인 마구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어요. 사실 레이디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라 마가렛을 수차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도 했대요. 하지만 마가렛은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었던 주얼티베는 이렇게 회상해요. 우리 중 일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가렛은 레이디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고집스러운 사랑이 아름다운 유대감으로 꽃을 피웠죠. 안타깝게도 레이디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가렛은 마구간을 찾아 다른 말들을 비껴주고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살해되기 직전 마구간 주인에게 최근 몇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 아들 그랜트가 큰 돈을 훔쳤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마음. 그녀는 아들 그랜트에게도 레이디에게 보여주었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형 코디 아마토는 어땠을까요? 그랜트는 취조실에서 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챙겨줬어요. 둘은 정말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도 역도팀으로 활동했고 함께 간호대에 진학했죠. 나중에는 더 전문적인 마취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도 나란히 밟았습니다. 둘의 꿈은 소박했지만 구체적이었어요. 함께 성공해서 똑같은 모델의 BMW를 한 대씩 사고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이 집에서 형제가 함께 살자는 꿈이었죠. 코디는 이 꿈을 지키기 위해 동생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랜트가 학업에서 낙오하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때마다 코디는 비난 대신 지갑을 열었어요. 변호사비 8천만 달러, 기분 전환을 위한 일본 여행비 10,000달러, 그리고 나중에 밝혀질 재활치료비 15,000달러까지. 코디는 동생의 인생을 대신 복구해주려고 했던 그야말로 천사 같은 형이었습니다. 사실 아마토 가문은 남부러울 곳 없는 엘리트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는 임상약사, 어머니는 선임운영 매니저, 두 아들은 모두 전문직 간호사였죠. 하지만 2018년 6월 이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그랜트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취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거예요.
병원 측은 그가 담당했던 병실에서 처방되지 않은 빈 약병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랜트의 변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환자들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임의로 투여했다는 거였죠. 결국 해고된 그랜트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합니다. 프로포폴 사건. 가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막내 아들이 그저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방문 밖에서 우리 아들이 이제 열심히 살려나 보다 하고 안심하며 기도하던 그 시각, 그랜트는 그 안에서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짓말의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해고된 그랜트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생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인기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전문 스트리머로 데뷔하겠다는 거였죠.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다시 의욕을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던 부모님과 형 코디는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게임용 컴퓨터는 물론이고 전문 방송용 조명, 고성능 마이크, 카메라까지 방 하나를 완벽한 스튜디오로 꾸며줬어요. 그랜트는 매일 밤 방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현란한 조명빛을 보며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의 모니터에는 게임 화면이 없었어요. 그는 가족들이 사준 그 소중한 장비들로 성인 전용 웹캠 사이트에 매일 밤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그리고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갈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바로 불가리아 출신의 모델 실비아 벤치 슬라보바. 온라인에선 실비 혹은 에디스윗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던 여성이었죠. 그랜트가 실비에게 빠져든 속도는 정말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웹캠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파멸할 수 없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비와 1대1로 대화하는 프라이빗 쇼를 보려면 1분당 90 토큰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기준으로 5,000 토큰을 충전하는데 $600,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1분에 90 토큰이니까 단 1시간만 대화해도 5,400 토큰. 즉, 대화 1시간에 이미 8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랜트는 매일 밤 실비와 단독 대화를 하기 위해 적어도 4시간씩 이 사이트에 머물렀습니다. 하룻밤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쓰는 날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대화만 한 게 아니에요. 실비가 방송 중에 입을 비싼 란제리 등을 직접 골라서 해외 배송으로 끊임없이 보내주기도 했죠. 실비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채팅방에서 최고 후원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가족들의 인생을 현금으로 바꿔 불가리아로 송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백수인 그랜트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냈을까요? 처음엔 부모님의 카드를 몰래 썼지만 나중엔 그 수법이 정말 잔인해집니다. 형 코디가 동생의 변호사비와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예금 계좌를 털었고, 아버지 체드가 아내 마가렛과 은퇴 후 조용히 살기 위해 평생 모은 은퇴자금 계좌까지 전부 건드렸어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랜트의 컴퓨터에는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고모 도나, 할머니 글로리아, 삼촌 트로이, 심지어 사촌들의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이 가득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가족 전체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을 유지해줄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잠시 머물렀던 고모 도나의 집에서도 그녀의 카드 정보를 훔쳐 결제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가족들은 그랜트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며 고모에게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코디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2018년 한 해 동안 그가 실비에게 쏟아부은 돈은 무려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건 그랜트의
심리 상태예요. 현실에서의 그랜트는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의 돈을 훔치는 낙오자였지만 모니터 속 실비의 채팅방 안에서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성공한 게이머였습니다. 실비가 그에게 호감을 보이고 고마워할수록 그랜트는 그 가짜 우월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60세가 다 된 나이에 밤늦게까지 약국에서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데 그 시간 아들은 아버지가 사준 컴퓨터 앞에 앉아 그 대출금으로 외국 모델과 웃으며 미러를 나누고 있는 그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풍경을요. 결국 2018년 12월 말 가족들이 이 엄청난 금전적 피해와 실비의 존재를 모두 알게 되면서 이 가짜 성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때조차 그랜트에게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게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만약 내 가족이 내 명의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부모님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까지 전부 날려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아마 당장 인연을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아마토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기로 결심합니다. 2018년 12월 말 그랜트가 저지른 엄청난 절도 행각이 모두 드러났을 때 가족들은 분노보다 슬픔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실 그 무렵 그랜트는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잠적했다가 고모 도나의 집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랜트의 모습은 너무나 초췌하고 길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가족들은 그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중독 때문에 정말 아프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체드 아마토는 아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는 도나에게 전화를 걸어 27년 만에 처음으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았어. 15만 달러의 빚을 내가 다 떠안기로 했지. 괜찮아. 내가 몇 년 더 일하면 돼. 그랜트를 감옥에 보낼 순 없잖아. 가족들은 그랜트의 이 행동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중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2일 그들은 그랜트를 설득해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인터넷 및 포르노 중독 재활센터로 보냈어요. 이 재활 비용만 무려 15,000달러, 하나 약 2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 돈은 형 코디가 선뜻 내놓았습니다. 2주간의 재활을 마치고 그랜트가 집으로 돌아온 건 2019년 1월 5일. 아버지는 그랜트를 워터퍼드 레이크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으로 데려갑니다. 비난이 가득한 거실이 아니라 밝고 일상적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수기로 작성한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그것은 그랜트가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족 규칙이었어요. 실제 법정에 제출된 이 메모의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낮 시간에는 반드시 직업을 가질 것. 둘째, 밤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 셋째,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을 것. 넷째, 더 이상 가족들이 너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은 바로 실비와 모든 연락을 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메모에 이것은 약속이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다. 어기면 나가야 한다는 경고까지 덧붙이면서 아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모에는 나중에 수사관들이 발견하고 탄식했던 아주 결정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메모의 끝부분에 아버지가 썼다가 줄을 그어 지워버린 한 문장이 있었죠. 넌 가족 대신 실물도 없는 이방인을 택했다. 아버지는 이 문장을 썼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까봐 차마 보여주지 못하고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워진 줄 사이로도
아버지가 느꼈던 그 깊은 배신감과 슬픔은 선명하게 보였죠.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배려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랜트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죠. 1월 24일 밤 비극의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그랜트는 자신의 휴대폰 서비스가 끊기자 가장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어머니 마가렛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엄마, 딱 한 번만 실비랑 연락하게 해줘.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던 마가렛은 아들의 눈물 섞인 부탁을 거절 못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고 맙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폰으로 다시 실비에게 집착어린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돼요. 아들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던 아버지의 인내심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그랜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가족들이 내밀었던 마지막 구원의 밧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날 밤 그랜트는 짐을 싸는 대신 몇 달 전 친구에게서 훔쳐 숨겨뒀던 IWI 제리코 941 권총을 꺼내서 들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저택이 단 몇 시간 만에 피로 물드는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2019년 1월 24일 아마토 저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 어떻게 사냥꾼으로 돌변해 한 명씩 가족들을 처단해 나갔는지 수사 결과와 법적 증거로 밝혀진 참혹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아마토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을 거예요. 실비와 다시 연락한 사실이 들통나 아버지 체드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최후 통첩을 들은 직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랜트는 짐을 싸는 대신 미리 준비해둔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6발의 탄환과 함께요. 그랜트의 첫 번째 타겟은 어머니 마가렛이었습니다. 당시 마가렛은 집안의 홈오피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등 뒤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랜트는 어머니의 뒤통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책상 위로 쓰러졌어요. 수사 결과 그녀는 3명의 희생자 중 가장 먼저 아무런 방어 흔적 없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그랜트는 당황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침착하게 다음 사냥을 준비했죠. 그는 집안의 불을 끈 채 아버지가 주방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 체드가 현관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섰어요. 그랜트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2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체드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주방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죠. 근데 현장 사진 속에 남겨진 정말 가슴 아픈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체드의 시신 바로 곁에는 그가 일터에서 가져온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는데 그 통이 바닥에 흐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가장은 퇴근의 피로를 풀 새도 없이 아들의 총에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제부터예요. 당시 형 코디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랜트는 형까지 죽여야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이미 숨진 아버지 체드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코디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말투를 흉내내서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동생이 변호사비와 재활비까지 다 내줬던 천사같은 형 코디는 아버지가 급하게 찾는다는 말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코디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파란색 간호사 근무복을 입은 상태였어요. 그랜트는 형이 현관을 지나 거실과 차고 사이의 문턱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를 기다렸다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코디는 저항 한번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고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는 마치 공포에 질린 듯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자세였습니다. 발치에는 그가 들고 있던 근무용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3명을 모두 살해한 그랜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해요. 살해에 사용한 권총을 형 코디 시신 근처에 교묘하게 배치했습니다. 마치 코디가 부모님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의 모든 문을 안에서 잠가 밀실 상태를 만든 뒤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범행을 마친 그랜트는 자정쯤 집을 나서 인근의 더블트리 호텔로 향했어요. 범행 다음날 아침 그의 행적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는 근처 파네라 브레드라는 카페에 들러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카페 와이파이에 접속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무엇을 검색했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가족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그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경찰이 출동했는지 자신의 범죄가 보도되었는지를 체크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의 차 안에서는 형 코디가 쓴 것처럼 위조된 편지까지 발견됩니다. 그랜트, 내가 다 해결할게. 제발 돌아와줘. 끝까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형에게 살인마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그랜트. 하지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디를 아꼈던 동료들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예리한 수사망이었죠. 여러분은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직후라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제정신을 유지하기조차 힘들 거예요. 2019년 1월 26일 오전 세미놀 카운티 보안과실 취조실에 앉아있던 그랜트 아마토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슬픔에 잠긴 유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체포 직후 취조실에 들어온 그랜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는 수사관 다니엘 앤더슨, 에바 마리 멀타리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운동, 취미, 예전 간호사 시절의 직장 이야기, 그리고 가족들과 겪었던 갈등에 대해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보기에 이것은 전형적인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자의 여유였죠. 심지어 그는 자신이 범행 직후 파네라 브레드 카페에 가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검색했다는 사실까지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뉴스로 확인하려고 했던 그의 냉혹함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참다 못한 멀타리 수사관이 드디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녀는 현장에서 찍은 참혹한 사진들이 담긴 폴더를 열어서 그랜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형 코디의 시신, 주방에 쓰러진 아버지, 그리고 서재의 어머니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집을 나설 때 당신의 형 코디가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모습이었나요? 이게 당신이 남겨두고 온 가족의 모습입니까? 대체 누가 당신의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그랜트는 그제야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실제 취조 영상을 보면 그는 아니요, 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고 사진 속의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끝까지 내가 떠날 때 가족들은 살아있었다 라며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랜트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그의 혼다 어코드 차량 안에서 발견된 손편지 한 장이었어요. 이 편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형 코디가 쓴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랜트,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형은 너 없이는 못 살아. 집안 식구들 중 아무도 이 일로 널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다 손 써놨어. 제발 집으로 와줘. 수사관이 이 편지에 대해 묻자 그랜트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내가 그 편지를 직접 썼다고 시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형이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나는 대로 내 시점에서 적어본 것뿐이다 라는 앞뒤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놨죠.
하지만 이 편지는 명백히 1인칭, 즉 코디의 시점에서 쓰여 있었습니다. 형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다가 문법과 시점이 꼬여버린 이 편지는 그가 범행 현장을 조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에 자기가 당해버린 거죠. 취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수사관들은 아마토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인 큰형 제이슨 아마토를 취조실로 들여보냅니다. 제이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 그랜트에게 애원했어요. 그랜트,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랜트는 형 제이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어요. 난 죽이지 않았어, 형. 그 차가운 반응에 제이슨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취조실을 나가기 전 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린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래, 그랜트. 난 이제 널 위해서 기도할게. 왜냐하면 난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 그리고 코디를 위해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 없으니 괴물이 되어버린 동생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 절망적인 선언. 제이슨이 방을 나간 뒤에도 그랜트는 아무런 동요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재판에서 심정을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비난해왔으니까 이 일도 그냥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만이죠. 끝까지 반성 없는 그의 태도는 대중을 다시 한번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그랜트 아마토. 3명의 가족을 참혹하게 살해한 그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참회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2025년 그랜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미국 전역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의 뒤틀린 집착과 악마성이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최신 근황을 들려드릴게요. 2025년 초 전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던 그랜트 아마토가 교도소 안에서 스마트폰을 밀반입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근데 그 폰으로 그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대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미국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고스트 어드벤처의 스타 아론 구딘의 아내인 빅토리아 구딘이었습니다. 종신형을 사는 살인수와 유명 방송인의 아내. 도대체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빅토리아는 그랜트 아마토의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에게 매료되어 먼저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두 사람은 밀반입된 폰을 통해 수많은 로맨틱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랜트는 감옥 안에서도 특유의 상대방을 조종하는 기술을 발휘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아주 위험한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빅토리아는 남편인 아론 구딘과의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고 이 무서운 계획을 그랜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그랜트는 그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해요. 그랜트는 감옥 안의 인맥을 동원해서 히트맨, 그러니까 청부살인업자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실제로 아론을 살해하기 위해 그랜트의 지인들에게 무려 6만 달러, 하나로 약 8천만 원에 가까운 거금을 송금했죠. 실제로 2024년 10월 아론 구딘이 촬영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그랜트는 감옥 안에서 킬러에게 그는 지금 호텔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좀 해줘. 끝났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황을 체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 직전 교도관들이 그랜트의 비밀 핸드폰을 압수하면서 꼬리가 잡혔어요. 빅토리아는 체포되어 2025년 6월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행동에 따라 3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8년을 꽉 채울 수도 있는 형량인 거죠. 남편 아론 구딘은 법정에서 나는 매일 울고 이제는 절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아마토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는
과거 재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2억 원을 탕진하게 만든 자신의 중독이나 자신을 위해 집까지 담보 잡았던 아버지의 눈물은 끝까지 외면했어요. 가상세계의 허상에 빠져 현실의 소중한 사람들을 싸죽인 남자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타인의 비극을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그랜트가 아닌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세 사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랜트 아마토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온라인상의 화려한 이미지, 분당 1만 원의 대하로 얻는 가짜 우월감이 과연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가족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랜트는 실비라는 보이지 않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던 진짜 사람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피자집에서 건넨 메모에 썼다가 끝내 지웠던 그 문구 기억하시나요? 넌 가족 대신 실물도 없는 이방인을 택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모니터 속 화려한 불빛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의 손길, 내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던 형과 아버지의 뒷모습에 있었다는 걸 그랜트는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